남편의 마지막 여자 시어머니였다. 챕터 1. 죽음이 갈라놓지 못한 것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탱되던 정교한 유리 성벽이 산산조각 나며 그 파편이 남겨진 이들의 여린 살점을 파고드는 잔인한 과정이었다. 서연은 장례식장 입구 화려하지만 서늘한 조화들 사이에 서 있었다. 영정 사진 속 진우는 37,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계절에 멈춰 있었다. 급성 심장마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넥타이 핀의 위치를 묻고 다음 달 결혼기념일에는 꼭 쉬겠다며 웃던 남편이었다. 죽음은 예고도 없이 서연이 준비한 저녁 식탁에 온기가 채가 시기도 전에 그를 앗아갔다. 서연아,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친정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조문객이 아닌 관 바로 옆에 망령처럼 붙어 앉아 있는 시어머니 명숙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명숙은 울지 않았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통곡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찢어놓기 마련인데 그녀는 그저 서늘한 얼음 조각처럼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손은 진우의 관 끝자락을 마치 연인의 살결을 만지듯 아주 정성스럽게 소름 끼칠 정도로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집요한 손길에서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독점욕에 가까웠다. 명숙은 조문객이 고개를 숙여도 상주인 서연이 곡을 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우주는 오직 그 나무 상자 속에 갇힌 아들뿐이었다. 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관 위를 유영할 때마다 내 가슴 위로 차가운 뱀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것을 지극한 모성이라 부르겠지. 아들을 잃은 어미의 넉나간 사랑이라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보았다. 문득문득 명숙의 입가에 어린 그 기묘한 안도감을.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보물을 이제야 온전히 되찾아온 사람의 얼굴. 진우 씨, 당신은 정말 저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긴 했던 걸까? 챕터 2. 침묵의 빈소, 뒤틀린 속삭임. 장례 둘째 날 새벽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시간이었다. 서연은 잠시 세수를 하려 복도로 나왔다가 열린 빈소 문틈으로 명숙을 보았다. 아무도 없는 빈소 명숙은 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낮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진우야, 이제 아무도 우리 사이에 없어. 그치? 그 아이 서연도 이제 널 가질 수 없어. 5년 동안 그 집에서 연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 새끼. 이제야 넌 온전히 내 아들로 돌아온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동안의 연극이라니.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진우에게는 그저 어머니에게 돌아오기 위한 긴 우회로였단 말인가. 명숙의 목소리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쥔 이의 희열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심장이 요동쳤다. 슬픔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수치심이었다. 나는 5년 동안 무엇을 사랑했던 걸까? 밤마다 내 어깨를 감싸 안던 그 손길, 나를 위해 끓여주던 커피,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아이. 그 모든 것이 어머니라는 관객을 위해 준비된 무대장치였을 뿐인가. 나는 남편의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밀실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챕터 3. 주변의 위선과 껍데기뿐인 위로. 친한 친구 지혜가 찾아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지혜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들은 서연의 폐부를 찔렀다. 서연아, 그래도 진우 씨 효자였잖아. 마지막까지 효도하다 간 거야. 어머니 상심이 크실 텐데 내가 잘 챙겨드려. 시어머니한텐 진우 씨가 인생의 전부였잖아. 지혜야, 효다라는 말이 참 편하지. 모든 비정상을 덮어주는 마법의 단어니까.
서연의 냉소적인 반응에 지혜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우는 완벽한 남편이자 지극한 효자였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서연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얼마나 기묘한 삼각관계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정어머니 역시 서연을 구석으로 데려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 야, 너 시어머니 눈치 잘 봐라. 아파트 명의가 진우 명의로 돼 있잖아. 저 여우 같은 노인네가 상속 포기하라고 난리 칠 수도 있어. 너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어쩔 거야? 엄마, 사람이 죽었어. 내 남편이 죽었다고. 지금 돈이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시어머니가 진우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너 유산했을 때도 그 여자가 병원 와서 뭐라고 했냐? 진우 몸 상하게 왜 이런 일을 만드니라고 했어. 그게 사람이야?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아들의 죽음을 소유의 완성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딸의 슬픔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계산하는 친정엄마. 서연은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챕터 4. 남겨진 방, 서랍 속의 유령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묘지처럼 적막했다. 서연은 도망치듯 진우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진우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자 서연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던 그의 성역이었다. 서연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다. 그러다 가장 아래쪽, 평소에는 본 적 없던 은색 잠금 장치가 달린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열쇠는 책상 뒤편, 진우가 비상금을 숨겨두던 작은 틈새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달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백 통에 달하는 편지 뭉치와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편지의 수신인은 모두 어머니였다. 서연은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끼며 가장 최근의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가 아이를 갖고 싶다며 아이 옷을 사왔더군요. 그 옷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몸속에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핏줄이 섞인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 뿌리는 당신뿐이고 내 마지막 안식처도 당신의 품입니다. 이 집은 저에게 그저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서연은 편지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은밀한 배신을 모의하는 연인들의 대화였다. 챕터 5. 은밀한 성소, 시댁 뒷방의 비밀. 편지를 발견한 서연은 남편의 서재뿐만 아니라 그가 본가에 갈 때마다 머물렀던 시댁 뒷방에 주목했다. 진우는 결혼 후에도 가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 핑계로 그 방에서 자고 오곤 했다. 서연은 장례가 끝난 후 유품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방을 뒤졌다. 그곳은 30년 전 진우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다. 낡은 앨범 속에는 어린 진우와 젊은 명숙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사진들이 기묘했다. 아이의 재롱을 지켜보는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명숙은 카메라를 보는 대신 어린 아들의 입술이나 손등을 탐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방의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 서연은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진우가 성인이 된 후 명숙에게 선물한 속옷들과 명숙이 진우의 머리카락을 모아 담아둔 작은 유리병들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추억이 아니다. 이것은 박제된 욕망의 잔해다. 유리병 속에 담긴 머리카락 뭉치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명숙에게 진우는 한 번도 독립된 개체였던 적이 없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 살점 한 점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믿으며 이 방을 성소로 갖고 온 것이다.
나는 그동안 어떤 괴물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것일까? 챕터 6. 뒤틀린 모성의 시작. 서연은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읽으며 그들의 과거를 추적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일기장에는 명숙과의 관계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아빠가 떠난 날 엄마는 나를 껴안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내가 내 남편이야. 내가 나를 지켜줘야 해. 나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다. 응, 엄마. 내가 평생 엄마만 사랑할게. 5살 아이의 그 다짐은 명숙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고 진우에게는 평생을 묶어둘 족쇄가 되었다. 명숙은 진우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싫어했다. 오직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길 원했고 진우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거세해갔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명숙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진우 참 예쁘지? 내 몸에서 나갔지만 한 번도 내 마음 밖으로 나간 적 없는 아이란다. 서연 양이 우리 진우 잘 모셔줘야 해.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시엔 그저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명숙은 서연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맡긴 것이었다. 아들의 육체적 수발은 서연이 들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무언의 계약이었다. 챕터 7. 시어머니 명숙의 전사버려진 여자의 선택. 명숙은 젊은 시절 남편의 지독한 외도와 폭력에 시달렸다. 그녀에게 세상은 지옥이었고 그 지옥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존재는 자신의 배를 가르고 나온 아들뿐이었다. 명숙은 남편이 내연녀와 도망치던 날 어린 진우를 붙잡고 속삭였다. 진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여자는 다 나쁜 거야. 나만 믿어야 해. 알았지? 엄마가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녀는 진우가 사춘기 시절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약을 먹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아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도구로 썼다. 진우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성장했다. 그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를 배신한다는 느낌에 시달렸고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서연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나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라는 확인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챕터 8. 침범된 부부의 세계. 서연은 결혼 생활 5년 동안 느꼈던 위질감의 실체를 확인했다. 신혼가구를 고를 때 진우는 결국 서연이 원하던 밝은 톤의 가구가 아닌 명숙이 점지해준 무거운 월목 가구를 선택했다. 진우는 어머니 안목이 클래식하잖아라며 웃었지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골라주신 침대에서 잠을 자니 마치 당신의 품에 누워있는 것 같아 평온합니다. 서연이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입을 삐죽거리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서연이 승진했을 때도 진우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대신 시댁에 전화를 걸어 명숙의 기분을 살폈다. 명숙이 이제 서연이가 너보다 잘 나가서 어쩌니라고 한마디 하면 진우는 그날 밤 서연에게 이유 없는 짜증을 부렸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던 밤에도 당신은 머리맡에 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나를 안으면서도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나를 어머니의 대용품으로 여기며 그 갈증을 채웠던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괴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챕터 9. 시어머니와의 전면전. 서연은 편지 뭉치를 가방에 쑤셔넣고 시댁으로 향했다. 명숙은 거실에서 진우의 영정사진 앞에 정성스레 지은 밥을 차려놓고 있었다. 어머니, 이 더러운 편지들 다 읽으셨죠? 진우 씨랑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서연이 편지를 식탁 위에 팽개치자 명숙은 아주 차분하게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더럽다니.
이건 가장 숭고한 사랑의 기록이란다. 넌 한 번도 진우의 진심을 본 적 없지? 넌 그저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편 진우가 필요했을 뿐이잖아. 어머니야말로 진우 씨를 망친 거예요. 37 먹은 아들을 자기 치마폭에 가두고 남편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셨어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상? 그의 아버지가 우릴 버렸을 때 내 곁을 지킨 건 5살짜리 아들이었어. 우린 서로의 생존이었고 구원이었어. 너 같은 게 끼어들 틈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단다. 진우는 죽는 순간에도 내 무릎을 베고 있었어. 너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고. 서연은 명숙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명숙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원히 박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챕터 10. 신우이와의 갈등 방관자들의 위선. 장례식 후 진우의 누나이자 서연의 신우이인 선영이 서연을 불러냈다. 선영은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해온 인물이었다. 옳게, 이제 그만해. 엄마가 좀 유별난 건 알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남동생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줘. 언니는 알고 있었죠? 진우 씨랑 어머니 사이가 정상 아니라는 거.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인생이 불쌍하잖아. 아빠한테 버림받고 진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좀 집착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진우도 효도하는 셈 치고 다 받아준 거고. 효도요? 그 효도 때문에 제 인생은 도련해졌어요. 언니가 방관하는 동안 진우 씨는 병들었고 저는 기만당했다고요. 선영은 오히려 서연을 쏘아붙였다. 너도 덕받잖아. 진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사랑. 그게 밥 먹여줘. 엄마가 진우 영혼 좀 가졌다고. 내 인생이 무너져. 넌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으면 됐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적 가스라이팅이었다. 서연은 이 집안 인간들 모두가 공범임을 깨달았다. 챕터 11. 마지막 밤의 진실 추적. 서연은 진우가 쓰러졌던 날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회사 동료들은 그날 진우가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GPS 기록을 대조한 결과 진우는 퇴근 직후 명숙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날 밤 구급차를 부른 것은 명숙이었다. 서연은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수소문에 만났다. 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환자분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님이 울지도 않고 환자분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편히 가자 이런 식으로요.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진우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직후 바로 조치를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챕터 12. 무너지는 서연 그리고 환영. 진우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서연은 환영에 시달렸다. 밤마다 서재에서 진우의 팬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달칵거리는 서랍소리,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 어느 날 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어깨를 잡으려 하자 진우는 뒤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서연아, 미안해. 근데 나 이제 엄마한테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서연의 손에는 진우의 유품인 만년필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만년필 촉에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편은 죽어서도 서연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으며 시어머니에게로 인도하고 있었다.
챕터 13. 폭로의 갈림길과 친구와의 절교. 서연은 이 모든 진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로막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지혜는 서연의 말을 듣고 기겁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너만 망신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죽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근친 수준이었다고 하면 너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 친정엄마 역시 반대했다. 야, 너 미쳤어? 너 아직 젊어. 재혼도 해야 할 거 아냐. 이런 추문 달고 다니면 어느 집구석에서 널 받아줘. 그냥 아파트 팔아서 내놓으라고 협박이나 해. 실속을 차려야지, 실속을. 서연은 깨달았다. 세상은 진실보다 안녕을 원했다. 비정상적인 괴물들보다 그 괴물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서연의 무능을 더 비웃을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챕터 14. 진실의 대가 그리고 최후의 인사. 서연은 명숙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화를 내지도 편지를 들이밀지도 않았다. 서연은 아주 차분하게 상속 포기 서류와 함께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그것은 서연이 밤새 진우의 편지들을 타이핑해서 제본한 책이었다. 이거 어머니 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진우 씨의 영혼, 여기 다 들어있네요. 명숙은 보물이라도 받은 듯 책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어머니, 진우 씨가 죽기 직전에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을 했다는 거냐?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무섭대요. 죽어서도 어머니 옆에 있을까봐 그게 제일 두렵대요. 그래서 저보고 멀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자기처럼 잡혀 살지 말라고. 거짓말이었다. 진우는 그런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명숙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싶었다. 명숙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일체감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챕터 15. 남겨진 자의 선택. 서연은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섰다. 납골당의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진우가 웃고 있었다. 진우 씨, 당신은 마지막까지 이기적이었어. 당신들의 그 기괴한 사랑에 나를 들러리 세운 데가 이제 당신 어머니가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은 그 집을 팔았다. 명숙은 아파트 대금을 주는 대신 진우의 유품과 그 제본된 책을 들고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갔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아들의 가짜 유언을 곱씹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을 증오했다는 망상 속에서 서서히 미쳐갈 것이다. 서연은 공항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산 새 구두 한 켤레뿐이었다. 남편의 마지막 여자는 시어머니였다. 그것은 내가 지울 수 없는 얼룩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얼룩을 닦아내는 대신 옷 자체를 갈아입기로 했다. 당신들의 지옥에서 나는 이제 퇴장한다. 내 인생의 주연은 이제부터 오직 나뿐이다. 챕터 16. 명숙의 마지막 발악. 서연이 떠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내놓자 명숙은 매일같이 서연의 집 앞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 독한 년,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제 재산까지 다 들고 튀겠다는 거냐? 진우가 불쌍하다. 저런 년을 아내라고 믿고 살았다니. 동네 사람들은 명숙의 연기에 속아 서연을 손가락질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명숙에게 보낸 가장 노골적인 편지들을 복사해 시댁, 동네 반상회 게시판과 명숙이 다니는 성당 입구에 뿌렸다. 어머니 서연이를 안을 때마다 당신의 냄새를 찾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당신보다 거칠고 역겹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평생 지극한 모정의 화신으로 칭송받던 명숙의 명성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명숙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것은 서연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정당한 폭로였다. 에필로그 2년 후 낯선 하늘 아래서 서연은 지금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그곳의 겨울은 길고 춥지만 시댁의 안방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이름도 과거도 바꾼 채 살아간다. 어느 날 한국에서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명숙이 요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벽을 긁어댔다고 했다. 그녀의 유품 중에는 서연이 준 그 책이 너덜너덜해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서연은 서점 문을 닫고 눈 덮인 거리를 걸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서연으로서의 발걸음이었다. 진우 씨, 이제야 당신을 용서해.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눈부시게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사라졌다. 남겨진 아내는 이제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